예, 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저희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쿠다의 스레드가 어떻게 구조를 이루는지, 스레드 하이러키와 그리고 그 하이러키를 잡기 위한, 즉 스레드 레이아웃을 잡는 방법을 배웠고요. 또한 우리가 원하는 스레드를 찾아가는 인덱싱하는 방법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짠 쿠다 프로그램이 하드웨어에서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쓰는 하드웨어는 GPU죠. 자, GPU입니다. 저희 쿠다 프로그램은 이 GPU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죠. 자, 그래서 이 GPU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성능을 높이기 위해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고 원하는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드웨어에 대한 이야기 잘 들어 놓으시기를 권장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요즘에 나온 GPU 아키텍처 중 하나죠. 볼타 아키텍처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최신 아키텍처라고 볼 수도 있고요. 보면은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이거 이제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그림이고요. 보면 안에 뭐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볼 수 있어요. 보시면 요 안에 있는 이 녹색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쿠다 코어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게 어떤 단위로 이렇게 묶여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죠. 보면 캐시도 보이고 메모리도 보이고 합니다. 자, 최신 아키텍처로 살펴보면 좋겠지만 너무 복잡하죠. 자, 너무 복잡해서 저희는 페르미 아키텍처 나온 지 조금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 녀석 큰 틀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페르미 아키텍처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GPU 아키텍처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때부터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녀석을 공부하시고 다음 아키텍처들을 볼 때는 뭐가 변했는지만 살펴봐도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GPU 아키텍처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녹색은 하나하나가 일종의 코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네가 이렇게 묶여있는 이 그룹들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얘네가 묶여있는 그룹들이 여기 있죠. 자, 이 어떤 코어들을 이렇게 묶고 있는 녀석 우리는 SM,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라고 하고요. 결국 GPU를 보면 이 SM이 여러 개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SM을 한번 안을 들여다 보도록 하죠. 자, SM 안을 들여다보면 자, 이쪽에 있는 이 그림처럼 생겼습니다. 보면은 뭐가 안에 많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SM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의 약자입니다. 자, 얘도 멀티 프로세서죠. 안에 여러 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예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페르미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자, 이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 SM 안에 32개의 쿠다 코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쿠다 코어가 뭔지 보면은 여기 보이는 이 코어라고 적힌 게 하나하나 다 쿠다 코어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코어죠. 자, 즉 가장 기본적인 프로세싱 유닛입니다. 저희 CPU에서 봤던 거와 마찬가지로 자, 기본적인 프로세싱 유닛은 이 코어가 되고요. 자, 엔비디아 GPU 아키텍처에서는 특별히 쿠다 코어라고 부르게 돼요. 자, 그래서 스레드, 우리가 스레드 만드는 법을 앞에서 배웠었죠. 많은 스레드를 만들어 봤고요. 레이아웃도 잡아 봤습니다. 그렇게 생성된 스레드 하나가 이 코어 하나에 의해서 처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스레드 하나를 처리합니다. 쿠다 코어 하나가 스레드 하나를 처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스트림 멀티 프로세서는 32개의 코어로 구성된 녀석이다를 봤고요. 이 코어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실제로 연산을 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유닛들이 들어가 있다. 즉 얘가 실제 연산하는 녀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스레드 하이러키 이야기할 때 스레드 블록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어떤 스레드들을 묶은 거를 워비라고 했었고 또 이거보다 좀 더 크게 묶여진 단위를 우리는 블록이라고 용어를 붙였었죠. 자, 이 스레드 블록을 처리하는 단위가 바로 SM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SM의 하나의 스레드 블록을 처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코어 아키텍처 이렇게 생겼고요. 보면은 이 안에 또 메모리, 쉐어드 메모리라던가 뭐 텍스처 캐시 뭐 이런 용어들이 많이 보이죠. 얘네는 우리가 다음 이제 영상을 통해서 메모리의 종류를 배울 때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간단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봤던 스레드 하이러키와 이 GPU 아키텍처와의 상관관계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록은 SM에 배정된다고 했었고요. 자, 블록 위에 있는 단위, 그리드였죠. 또는 어떤 커널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 그리드라는 게 생성이 되게 돼요. 자, 즉 우리가 만든 스레드 레이아웃이 여기 전체가 생성이 되는 거고요. 자, 이 그리드는 GPU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즉, 그리드는 GPU를 사용하는 단위가 돼요. 우리가 그리드를 커널 런치하면 그리드가 생기고 그 녀석이 GPU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 GPU는 안에 SM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자, 이렇게 안에 뭐 어떤 GPU는 2개 SM이 있을 거고 어떤 애는 4개가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요즘에 나온 GPU들 보면 이게 뭐 30개 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그리드를 만들었으면 스레드 레이아웃을 짰으면 이 안에는 블록들이 여러 개 있게 될 거예요. 뭐 얘를 1차원으로 짜느냐 2차원으로 짜느냐는 앞선 영상에서 살펴봤었고요. 기억 안 나시는 분은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드를 만들면은 안에 여러 개의 블록들이 있고요. 우리가 이거를 GPU한테 이제 일을 시키는 거죠. 일을 시키게 되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SM의 개수에 따라서 일이 이렇게 균등하게 분배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자, 이 2개의 SM을 가진 경우를 살펴보면 우리 8개의 블록이 들어왔다면 각각의 SM이 4개씩 블록을 처리하는 모습으로 분배가 될 거고요. 자, 만약에 SM이 4개였다면 자, 각각 2개씩 블록을 처리하는 형태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우리가 실행하는 커널을 런치하면 그리드가 생기고요. 그 그리드를 처리하는 단위는 GPU고 그리드 안에 있는 블록들, 각각의 블록을 처리한 녀석은 SM이다. 각각의 SM이다. 라고 정리가 되고 SM의 개수에 따라서 균등하게 분배된다. 까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용어가 하나 또 등장을 하는데요. 액티브 블록이란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액티브 블록에 대해서는 저희가 뒤에서 메모리를 다룰 때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지금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SM에 배정된 블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액티브 블록 개수는 이제 자원의 사용량에 의해서 바뀌게 되고요. 성능에 크게 영향을 준다 정도로 간단히 현재는 이해하시고요. 뒤에서 메모리 이야기할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보면요. 자, 우리가 블록이 하나의 SM에 할당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블록이 할당이 되면 자, 블록은 여러 개의 웍을 포함하고 있죠. 즉, 블록은 웍 단위로 분할이 됩니다. 웍은 몇 개 스레드였죠? 네, 32개 스레드로 분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2개 스레드가 각각 하나의 코어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거죠. 자, 페르미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코어가 32개 코어가 있으니까 자, 웍이 한번 들어오면은 웍 하나씩 처리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웍은 저희가 하나 인스트럭션에 의해서 이 웍이 같이 움직인다고 했죠. 웍 안에 있는 스레드가 같이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이제 인스트럭션에 대한 뭐 스케줄러, 웍 스케줄러드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얘네가 현재 처리할 웍을 결정을 하고 결정이 되면 코어들을 이용해서 처리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웍은 하나 인스트럭션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요. 각 웍은 서로 다른 웍들은 이제 독립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웍은 자신만의 execution 컨텍스트를 가집니다.
자기만의 실행 문맥을 가지게 돼요. 자, 실행 문맥이라는 건 저희 OS 시간에 배우셨죠? OS나 컴구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프로그램 카운터 그리고 레지스터들을 가지게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한 특성 중 하나가 뭐냐면 이 SM의 스트림 멀티프로세서에 할당된 오업들은 다른 말로 하면 이 SM에 할당된 스레드들은 레지스터를 나누어서 사용합니다. 자, 무슨 뜻이냐? 자, 저희 SM 안을 보시면요. 여기 레지스터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일종의 레지스터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하나의 블록 안에 512개의 스레드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스레드가 일할 때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다루는 곳은 레지스터죠.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레지스터 파일을 사용을 해야 될 텐데, 자, 이걸 어떻게 나누어서 쓰느냐 하면은 이 512개가 이 공간을 이렇게 분할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 즉, 이 레지스터 개수가 5120개였다면 각각의 스레드는 10개씩의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형태로 분할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성을 나타내요. GPU를 사용하는 가장 굉장히 중요한 특성을 나타내는데, 자, 뒤에서 얘기를 또 할 것 같지만 먼저 한번 말씀드리면 제로 콘텍스트 스위칭 오버헤드라는 특성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 녀석입니다. 자, 말 나온 김에 그냥 얘기를 해보면요. 저희가 OS 시간에 배우셨죠? 프로세스 하나가 어떤 CPU를 사용하고 있다가 얘가 나가고 다른 프로세서 J가 들어오면은 뭐가 발생하는 거죠? 예, 컨텍스트 스위칭가 발생하게 됩니다. 문맥을 교환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는 걸 저희가 OS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맥 교환 때 일어나는 일을 또 기억을 해보면 어떤 일을 하냐면, 자, 얘가 작업하고 있던 거를 어떤 컨텍스트를 저장하고 있다가 나올 때 저장을 해놨다가 다시 CPU에 들어갈 때 얘를 복구하는 작업을 했었죠. 자, 이 복구하는 작업 할 때 하는 이 컨텍스트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레지스터 값이었습니다. CPU 안에 있는 레지스터를 사용해서 얘가 작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현재 상태, 레지스터 상태를 저장해 놓은 걸 우리는 컨텍스트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얘를 복구하는 일 또는 얘를 교체하는 일을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했습니다. 예, GPU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워비 일하다가 워비 이제 그림을 좀 바꿔보면 워비 이제 SM 안에 여러 개의 워비 있죠. 여러 개의 워비 있는데 실제 이 코어들을 사용하는 애들은 한 번에 하나의 워비 될 겁니다. 그리고 워비 들어와서 일을 하다가 나가고를 반복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네가 들어왔다 나갈 때 당연히 컨텍스트가 바뀌어야 될 거예요. 글씨를 잘 써볼게요. 스위치가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예, 당연하죠. 하던 작업을 계속 하려면 문맥을 복구해야 되죠. 자, 그런데 GPU는 제로 컨텍스트 오버헤드라고 합니다. 자, 이게 진짜 제로는 아니겠지만 제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저희가 뭐라 그랬죠? SM 안에 있는 스레드들은 레지스터를 이렇게 분할해서 쓴다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 스레드 1번이 여기 쓰고 있고 스레드 2번이 여기 쓰고 있고 스레드 3번이 이렇게 쓰고 있다면, 자, 스레드 1번이 일하다가 나갈 때 얘를 다른 공간에 굳이 저장할 필요가 없겠죠. 이 정보가 남아있죠. 그래서 하다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때는 원래 여기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복구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이미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컨텍스트를 스위칭 하는데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라는 게 바로 제로 컨텍스트 스위치 오버헤드입니다. 예, 뒤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게 될 것 같네요. 자, 이런 특징을 만들어내는 게 얘 때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워까지 살펴봤고요. 자, 앞에서 말했듯이 스레드는 각각의 스레드는 각각의 쿠다 코어죠. 쿠다 코어에 의해 실행이 된다라고 말했고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자신만의 레지스터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컨텍스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각각의 코어에서 얘네가 실행되기 때문에, 그리고 각각 자신만의 레지스터 셋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독립적으로 수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죠. 자기의 레지스터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수행이 가능해요. 하지만 한 가지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자, 워브는 같이 움직인다 그랬죠. 뭐에 의해서? 하나의 인스트럭션에 의해서 같이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심트 아키텍처였죠. 자, 나만의 이제 현재 실행 상태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하나의 인스트럭션에 의해서 움직여야 돼요. 얘가 독립적으로 서로 수행을 해도 문제가 되진 않지만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죠. 하나의 인스트럭션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죠. 우리가 어떤 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워브 안에서 이 스레드 ID 가지고 뭐 얘보다 작은 애는 얘 A, B를 실행하고 얘보다 큰 애는 X와 Y를 실행해 라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하나의 워브이면 얘네가 얘네에 내려지는 명령어들은 분명히 다르겠죠. instruction A와 instruction X는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은 명령어로 움직여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GPU는 이렇게 수행합니다. 자, 이쪽 브랜치를 따르는 녀석들을 먼저 수행을 하고 얘네가 끝나면 얘네 잠깐 멈춰 놓고 이번에 이 두 번째 브랜치를 따르는 녀석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이 직렬화, 또 다른 용어로는 시리얼라이즈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리얼라이즈 돼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워브에 있는 스레드들이 서로 다른 분기를 따라감으로써 작업이 시리얼라이즈 되는 현상을 우리는 워브 디버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운이 사실 이렇게 뭐 두 가의 분기로만 가는 경우는 뭐 두 단계로만 나눠지면 될 텐데요. 최악의 경우는 몇 개로 나누어질 수 있죠? 32개 스레드가 다 다른 길, 자신만의 길을 간다면 갈 수는 있습니다. 왜? 자신만의 레지스터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한 명이 간 다음에 다른 애가 가고 그 다음 애가 가고 하는 식으로 가야겠죠. 즉 시리얼라이즈가 최악의 경우 32번에 걸쳐서 직렬화가 될 거고 성능이 이제 한 번에 실행된 것에 비해 32배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실 수 있으시죠. 자, 그래서 이 워프 디버전스는 GPU 알고리즘 성능에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왜 치명적인지 이해가 되시죠? 각각 따로 움직여야 되니까 얘하고 그 하는 사이 얘는 쉬다가 얘하고 그 사이 또 얘는 쉬고. 자, 이러니까 따로 움직여야 되니까 이 워프 디버전스라는 녀석은 GPU 알고리즘 성능에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분기를 최대한 피해야겠죠. 자, 여러분이 이 GPU 알고리즘을 만들 때 이 워프 디버전스를 잘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고요. 그게 왜 중요한지를 저희가 이 하드웨어적인 실행 방법을 보므로써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워프 디버전스에 대한 개념이었고요. 왜 이런 게 발생하는지도 말씀드렸고 어떤 피해가 있는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워프 디버전스가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걸 한번 질문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GPU는 수천 개의 코어를 가집니다. 자, 여러분의 GPU 사실 때 확인하고 사시죠? 안 하셨다면 이제부터 확인하시면 돼요. 몇 개의 쿠다 코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가장 요즘에 나온 GPU 중 하나인 RTX 2080 Ti를 살펴보면 4000개가 넘는 코어가 가지고 있네요. 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얘를 최대로 활용을 하려면,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최소한 몇 개의 스레드가 있어야 되죠? 이만큼의 스레드가 있어야 얘를 쉬지 않고 일하게 만드는 최소한의 조건이 되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만족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한다는 것은, 작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4352개의 코어가 일을 열심히 하게, 쉬지 않고 하게 하려면 이만큼 이 녀석들에게 동시에 데이터를 쉬지 않고 공급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데이터가 있어야 작업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4000명이 넘는 애한테 데이터를 동시에 공급한다. 쉽지 않은 얘기죠. 자, 그래서 잘 보시면은, 자, GPU는 항상 최신의 메모리를 사용하는 경향을 가져요. GPU 2080 같은 경우 GDDR6를 쓰고 있는데, 자, 여러분 컴퓨터 DDR 뭐 쓰시나요, 보통? 아마 4 쓰실 거예요. 자, 얘는 4를 쓰는데 얘는 6, 가장 좋은 걸 쓰고 있죠. 그래서 GPU를 보면 항상 최신의 메모리를 많이 사용을 해요. 자, 그 이유가 결국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많은 스레드들한테 데이터를 동시에 공급해야 되니까 이거를 가장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메모리, 가장 좋은 메모리를 갖다 쓰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얘를 쓴다고 해서 이 4000개의 스레드한테 동시에 쉬지 않고 데이터를 공급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자, 이 질문이죠, 결국. 자, 수천 개의 코어에게 데이터를 동시에 공급 가능한가? 자,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건 쉽지 않은 일이다. 어렵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GPU가 사용하는 전략이 바로 제로 컨텍스트 스위칭 오버헤드입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앞에서 한번 살펴봤고요. 결론적으로는 자, 스레드가 교체되는데 SM에 있는 쿠다 코어를 사용하는 스레드가 교체되는 데는 비용이 거의 제로다라는 거였죠. 이게 왜 가능한가는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스레드 각각이 자신의 컨텍스트 스위치를 컨텍스트 스위치가 아니죠. 컨텍스트, 즉 레지스터를 그 스레드 레지스터 파일 안에 계속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걔를 교체하는 비용이 들지 않죠. 레지스터 안에 자기 정보가 항상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는 걸 배웠고요. 자, 얘를 이용해서 앞에서 말한 메모리 접근하는 속도의 문제, 어떻게 그 수많은 코어들에게 데이터를 동시에 쉬지 않고 공급해 줄 것인가를 해결하는지를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나오는 이제 개념이 매시브 패러럴리즘입니다. 매시브, 뭐가 엄청 많은 거죠. 자, 대규모 병렬화 보통 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 아직까지는 이렇게 많이 스레드를 쓰거나 이런 걸 저희가 많이 안 해봤는데, 실제로 쿠다 프로그램을 짜면은 보통 수십만 개에서 수만 개에서 수십만 개 이상의 스레드를 만들어 써요. 저 같은 경우도 2, 30만 개 보통 만들어 쓰거든요. 자, 그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게 왜 권장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야기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어떤 연산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읽어오고 연산하고 데이터 읽어오고 연산하고를 반복하는 작업입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분명히 먼저 읽어와야 작업을 할 수 있고, 우리는 엄청 많은 수천 개의 스레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동시에 쉬지 않고 공급하는 게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작업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4000개의 코어를 가진 애를 4000개의 스레드로 사용을 한다면, 그렇죠? 메모리 기다렸다가 일하고 기다렸다 일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시간이 아깝죠. 메모리 읽어오는 시간에 여긴 아닌데, 예, 메모리 읽어오는 시간에 얘네는 놀고 있죠. 코어는 여기서 놀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아깝잖아요. 얘를 쉬지 않고 일하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한 명이 읽어오는 동안 다른 스레드가 여기를 봐야겠네요. 다른 스레드가 작업하는 동안 그 외에 또 어떤 스레드들은 데이터를 미리 읽고 있고, 얘를 다 읽으면은 그 스레드들이 작업을 하고, 그 사이에 다른 애들이 자기가 필요한 데이터를 읽어오도록 하고, 이렇게 중첩을 시킬 수 있겠죠. 코어를 쓰는 거와 메모리 읽어오는 걸 중첩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중첩을 시킴으로써 자, 우리가 가진 이 코어들이 쉬지 않고 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기 위해서 이제 뭘 하는 거냐면 스레드를 4,000개가 아니라 4,000개 곱하기 얘 같은 경우 3배만큼 만든 거죠. 그래서 4,000개 일하는 동안 메모리에 읽어오고 그 다음 4,000개 스레드 일하는 동안 나머지 메모리에 읽어오고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이게 왜 가능하냐? 이런 전략이 왜 가능하냐? 바로 제로 컨텍스트 스위칭 오버헤드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데 컨텍스트 스위칭 비용이 크다면 이런 전략을 사용하기 힘들겠죠. 그것도 우리가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 스레드를 사용하는데 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데 코어에 이를 사용한 녀석이 넘어가는데 컨텍스트 스위치 오버헤드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를 가져오는 시간을 숨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법을 레이턴시 하이딩이라고 부릅니다.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시간을 숨긴다 해서 레이턴시 하이딩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목을 다시 보면은 이제 뭔가 와 닿죠. 매시브 패러럴리즘, 수십만 개 스레드를 쓰는데 왜? 레이턴시, 메모리 접근 시간을 숨기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라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쿠다 하면은 쓰다 보면 수십 개, 수만 개의 스레드를 쓰는데 코어는 4,000개인데 왜 이렇게 많이 써야 되지 힘들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셨을 텐데 이번 영상을 보심으로써 하드웨어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매시브 패러럴리즘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걸 아마 조금은 아셨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셨을 거라고 믿고요. 자,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런 얘기 했었고요. 여기까지가 저희가 다뤘던 내용이고요. 이번에 다뤘던 내용 지난 영상들까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 처음으로 우리가 첫 번째 쿠다 프로그램 한번 짜봤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쿠다 프로그램이 돌아가는지 흐름을 한번 봤었고, 그리고 스레드 하이러키, 스레드, 웍, 블록, 그리드 단위로 올라가는 하이러키를 한번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이 하이러키를 어떻게 짜는지, 스레드 레이아웃을 어떻게 잡는지에 대한 내용과 어떻게 내가 원하는 스레드를 찾아가는지에 대한 내용도 살펴봤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짠 쿠다 프로그램이 실제로 하드웨어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해를 좀 넓혀봤습니다. 그래서 웍 디버전스라는 개념도 살펴봤고요. 얘는 피해야 된다고 했었고, 그리고 컨텍스트 스위치 오버헤드, 왜 우리 쿠다가 그렇게 많은 스레드를 쓰는가에 대한 이야기, 제로 컨텍스트 스위칭 오버헤드와 그것을 이용해서 메모리 액세스 레이턴시를 하이딩하는 개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 굉장히 중요하고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영상 보시면서 한 번씩 더 복귀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저희가 메모리 쪽을 좀 살펴볼 거예요. 쿠다 안에 보면 되게 다양한 메모리들이 존재하고요. 그 녀석들이 뭐 하는 건지, 어디다 쓰는 건지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다려 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면은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